뭐 참으로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희 수업이 항상 시작할 때 그 지난주 이렇게 우리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있었던 사고, 참사, 뭐 재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할 게 좀 있는데 이거로만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봐서. 종합 재난이란 관련해서는 거의 뭐 종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커다란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저 일요일 새벽에 알았었는데 네, 뭐 그렇고 사고 개요는 여러분들이 일단 뉴스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보거나 그 뉴스를 다시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사고에 대해서는 그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도 지금 목이 메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이런 사고를 겪으면 저도 그 제가 젊었을 때 그 산풍 그 트라우마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좀 가끔가다 목이 떨려요. 말소리도 좀 잠기고 이럴 때가 좀 있는데 다 극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재난 관리 시스템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웠다 이런 소리를 하죠. 사전에 이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 뒷북을 치느냐? 뒤에 지나고 나서 사고 나고 나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사고 나고 나서 마치 다 이거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전문적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죠. 재난이라는 게 다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정말 대비를 열심히 해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다 공유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참 그 북부 쪽 이스라엘의 북부 쪽이 북부 지역에 마운트 메론산이라는 곳이고요. 요 지역에 뭐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가 그 랍비 한 분의 무덤이 있고 묘가 있고 이 지역이 매년 성지 순례하는 지역이다. 여기 지금 보면 랍비 시몬 이게 발음이 시몬인지 모르겠는데 랍비 시몬의 무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매년 성지 순례를 하는 하여간 이 종교 행사가 여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간은 행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를 금지를 시켰는데 작년 4월 30일 날, 작년 4월 30일 날 1년 만에 코로나로 이제 그 중단된 다음에 1년 만에 이 행사가 다시 열렸어요. 그렇게 열리게 된 데는 배경이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았어요.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우리가 돌아다 보면 보도를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제일 빠르고. 그 당시에 백신 그 접종률이 높고 하니까 이거를 종교 행사를 다시 열었어요. 다시 열어서 요 좁은 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여기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명이, 여기에 10만 명이, 1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해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코비드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해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인파들이 해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번 사고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좁은 골목길에 내리막길이었었고, 바닥은 금속재 계단, 여기, 여기 스무드 메탈 플로어잖아요. 바닥은 금속재였었고, 슬로프가 있었고, 좁았고, 여기 경찰이나 구조팀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있지를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고, 꽉 밀린 상태에서 앞에서 밀려서 넘어지니까 이제 지금처럼 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엎어지고 포개지고 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똑같은 사고죠. 하물며 경사, 좁은 골목, 경사, 여기는 물하고 주스, 우리는 뭐 술이 뿌려졌다, 술이 있었다 그러든지 모르겠는데, 뭐 물기가 좀 있었다라는 소리가 좀 있어요. 미끄럽고. 그 상태에서 노약자, 뭐 좀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거기가 홀이 돼서 전부 다 덮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고가 똑같이 일어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방송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작년도 이거 보도가 났어요. 까만 옷 입은 성직자들이 펄쩍펄쩍 뛰는 동영상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나니까 뭐 미국, 뭐 일본, 영국 여러 나라에서 지금 조전을 보내오잖아요. 대통령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조전을 보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사고를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 사고를 인지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팬데믹에 의해서 통제됐던 행사가 완화되면서 다시 재개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그 군중들 관리가 잘 안 돼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예측을 좀 예상을 좀 했었어야 된다는 소리. 어, 제가 조금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재난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강의하는 내용이고 제가 공단 이사장 할 때 이렇게 일을 한 건데 이 사고 사례는 꼭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사고 사례. 그러니까 옆에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그냥 사고가 났구나. 그러고서 조전만 보내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사고 사례가 외국에서 있으면 지금 요번에 딱 일본 애들 지금 일본 사람들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 무범답 아니라 우리나라 사고 나니까 자기네 매뉴얼에다 그거를 분석해서 지금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답이라. 이게 법제화가 안 돼 있다고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법제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울시소공단이라는 조그만 조직에서도 이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부터 계속 사고 일어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내부 공유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량 공개 같은 거 전국적인 거 전국에다 공유를 해줬어요. 이거 우리는 괜찮니? 하고서. 우리는 대비해야 될 게 뭐냐? 사고 사례를요. 취임하자마자 10년 전에 거서부터 조사를 했어요. 최소한 10년 전에 거서부터 현재 일어나는 사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조사해서 우리한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스템을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서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그 부서도 없앤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밑에 있는 제가 운영하던 조직도 없앤다는 것 같아요. 요새 서울시가 인력 줄이고 조직 줄이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제가 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가 과단위로 있는 건데, 처단위인데, 그걸 팀 단위로 줄인다고 하는 소리 제가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조직이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옆에서 있었는데 저거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자, 우리가 한번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요새 매년 한 번씩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좀 약간은 좀 돈을 들여서 받아요. 아니면 최고로 받지는 않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을 돌아가면서 받아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근거는 뭘까요?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런 항목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제 나이 때 들어선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병에 걸리는구나. 나는 아직 안 걸려 있지만 그런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을 항목을 추가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 건강관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데 전혀 그 정보가 없이 그냥 내 몸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나 그런 병 없어. 이거는 과거 방식이고 옛날 방식. 지금같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병에 걸리지? 그 정보를 갖고서 내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운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병이 생겨서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나라라는 게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급사를 했는데 그걸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는 안 맞다. 안 맞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측을 못했다.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왜 마치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조차도 없다는 거지. 저런 사례로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에서 45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불과 1년 반 전에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인들이 와서 그걸 똑같이 경험하게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거지. 그건 아니다.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잘못됐다.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겠다.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실제 현직에 있었을 때 저걸 했으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루스벨트 교량이 폐쇄가 됐다. 정보 파악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팀에서 미국의 그 부서까지 전화해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계속 국내에다 같이 공유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거. 사고들 나는 거 공단이랑 관련된 사고 나는 건 전부 다 유사 사고들은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내부에 계속 공유하고 공지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체크하도록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재난 대응의 기본 중에 하나다. 내가 모든 매뉴얼들을 다 공부를 하지만 왜 그 사고들을 유념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법과 이거 말고 또 하나 요것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예, 오늘 좀 하여간 계속 이 중간에 끼고 들어오는 게 많아서 좀 죄송한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댓글 달고 이러는 게 계속 좀 죄송하긴 한데. 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요새 설명하고 다니면서 서울시 사업소도 하고 구청에다가도 얘기하고 또 뭐 어디 가서 좀 얘기할 생각인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수업할 때 지난 학기 수업할 때는 없었던 얘기인데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벌 대상이 아니죠. 올 여름에 그 맨홀 뚜껑 열려서 사람 빠져 죽은 것도 반지하에서 사람 죽은 것도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봐서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민간한테는 크리티컬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에요. 다만 거기서 일어났을 때 기관장이 처벌받는 강도가 세다는 거지 그 대상은 무진장 제한적이에요. 도로랑 관련된 거는 대형 교량, 100m가 넘는 교량, 터널, 그 외의 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이거든. 근데 공공기관장들이 요즘에 매일 뭐 누구는 매일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챙긴다. 뭐 그러다 일주일로 바꿨다. 이런 소리가 저가 들려서 나머지 안전은 챙겨?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 안전은 관심이 없는 거야. 요새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간접적으로 그런 문제에 발단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기관장들이 자기 처벌받을 거 위주로 챙기는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중대재해처벌법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시민이 시민이 이 위험에 처해지는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그것만이 아니다. 그거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올해만 해도 반지하랑 이 맨홀 뚜껑에서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법 내용을 넘어서 법이라는 거는요 최소한인 거거든. 그리고 매뉴얼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죠. 미래 예측까지는 아니거든. 아니면 외국 거 베껴오거나 이제 과거 거를 대비해서 과거의 사고들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도시가 커지고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면서 위험도 바뀌고 있어요. 위험도. 위험도 꾸준히 변화하거든.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위험을 추적을 해줘야 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변화하는 위험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거는 남이 어떤 사고를 겪느냐, 남이 어떤 병에 걸리느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거든. 누군가는 의학자들, 병원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지를 계속 조사를 해서 자기 의료기술을 발전시켜 놓고 진단기술도 발전시킨 것을 제가 활용하는 거지. 나라는 똑같아요. 나라도 꾸준히 어떻게 위험이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계속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를 그 중에서 예측이 안 되고 반복적이지 않고 예측이 안 되는 사고들이 나는 것들은 여건의 변화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우리한테 안 날까 이렇게 긴장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와디프 시나리오라는 거기도 하고 어저께 기사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 누군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법을 지켰다, 매뉴얼을 지켰다로 그치는데 그거는 최소예요, 최소. 기본이라고. 매뉴얼을 넘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좀 내가 좀 심하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갖다 받을 때 법정으로 받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어요. 뭐 시력검사, 청력검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 생명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청력검사 뭐 매년 하는 거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이런 거 뭐 매년 하고 내가 아침마다 재는 거 병원 가서 또 재고 하는 것들 있어요. 그거 정해진 게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너는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이건 꼭 받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걱정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 나이 때 제 친구들 뭐 제 또래 사람들 제 선배들 병 걸리고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게 걱정이 돼 그래서 그 기본 항목 플러스 알파를 하잖아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하거든요. 매뉴얼은요 기본만 적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법도 그렇고 이 변화하는 사회의 위험을 다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자, 어떤 위험이 우리나라에 지금 요번에 작용한 위험 중에 새로 등장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몰라요. 이 재난관리자 입장에서 저한테 처음 들어왔던 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저 군중에 상당수가 있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저 안에서 소통도 중요한데 저 안에 소통이 안 됐다. 안 될 수도 있었다. 외국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거기 섞여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군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앞으로 군중 관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운 위험이죠. 앞으로 경찰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로만 지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어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사인은 비언어적인 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세계 각국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공통 사인으로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우리말로 너 뭐 뒤로 가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군중들을 우리가 관리를 섞인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 이게 새로운 위험, 변화하는 위험이죠. 저런 축제 파티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거는 꼭 이런 우리 지금 헬로윈 축제만이 아니고 케이팝이라든지 우리 그런 부분, K컬처랑 관련된 부분, 음식이랑 관련된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랑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관리하는데 한국어만으로의 통제는 관리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이게 변화하는 위험이죠. 이미 소방 뭐 이런 경찰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적어도 저는 이번에 이건 새로운 위험이로구나. 이렇게 변화하는 위험을 누군가는 계속 챙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지침으로 해서 현장에 시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계속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주체가 없다. 제가 이번에
사고 난 다음에 행안부 조직을 봤는데 없어요. 행안부 내부 조직이 없어.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을 총괄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하는 기능이 안 보이더라.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왜 제가 이스라엘 메론산의 사고를 거론을 하느냐면 저도 이거 사고 난 다음에 쫙 검색을 해봤더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사고 난 다음 날, 우리나라 사고 난 다음 날, 이태원 사고 난 다음 날, 콩고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콩고에서 11명이 죽었어요. 콩고에서 우리 보도도 나왔습니다. 콩고에서 11명이 압사를 했는데 공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연장에서.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맘때쯤에 미국의 휴스턴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힙합 가수, 유명한 미국의 힙합 가수 공연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종교 행사,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종교 행사에서, 사우디에서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인도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압사 사고가 있는데, 사우디 같은 데는 뭐, 2015년도 같은 데는 2,411명 정도가 죽고, 매년 뭐 거의 그 정도 1,000명 이런 정도 규모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메카에서 종교 행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독 그런 사례들을 제가 예로 들지 않고 메론산을 예를 드는 것은 작년에 이스라엘 얘기를 드는 것은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모였다라는 그 부분, 억압돼 있던 제한돼 있던 행사가 풀리면서 훨씬 많은 인력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좁은 골목길, 내리막길, 예, 거기서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이 지금 경찰이 130 몇 명인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예년보다 많이 투입됐다는 소리를 했잖아요. 메론산에 투입된 경찰이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투입됐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5천 명이 투입됐는데. 그래 놓고 137병 투입해 놓고서 많이 투입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메론산에 5천 명이 투입이 됐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기억을 했다면 137명이 많다는 소리를 국민 앞에 감히 할 수가 없었겠죠. 전혀 몰랐던 거지. 전혀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37명밖에 25분의 1도 아닌 인력을 극히 소수의 인력만 투입해 놓고서도 나는 충분히 투입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유사한 여건에서 5천 명이 투입된 곳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137명 저 많이 투입한 겁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사고 나서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지났으면 이런 정보가 정부에서 조정까지 보냈을 정도로 자료가 있었으면 적어도 행안부에 차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재난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갖다 갖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자기 장관 브리핑하는데 아무런 서포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한마디로. 국민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거기다 분노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중립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글을 좀 약간 좀 심하게 올려놨는데 제가 요새 약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좀 쓰니까
이제 제가 마치 저 야당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냐면 항상 사고에 대해서 저도 중립입니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립인데 이번 사태 지금 앉아서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라의 책임이지 정권의 책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정권이 책임이 있죠. 정권이 책임이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더 크게 볼 것은 나라의 책임입니다. 국회 다수당에서 사과를 국민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사과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사과해야 될 수도 있다.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모기가 가끔 있어서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나라를 좀 이런 생각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 사고를 지금 압사라는 표현만 쓰고 정확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 언론에서 마찬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경향신문 같은 데서 조금씩 이제 정확한 설명이 나오기도 시작하고 저도 솔직히 이쪽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 기타 사고 다음 오늘 하는 건축물 사고 다음에 압사할 때 기타 사고에 압사 부분이 들어가서 있어요. 저 메론산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이게 제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압사라는 개념, 압사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지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는 몰랐는데 요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좀 공부를 해봤더니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크라우드 컬랩스, 크라우드 크러쉬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라우드 이거를 바꿔놔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크라우드 컬랩스, 크라우드 크러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번역을 어저께 경향에서 처음에는 이 크러쉬, 크라우드 크러쉬를 경향에서 처음에 번역하기로는 군중 충돌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다 좀 댓글을 좀 달았어요. 이거 충돌이라고 쓰기에는 좀 그렇다. 과밀집 정도가 어떠냐. 이게 이 크러쉬라는 거에 충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낑기는 거,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경영에서 압착으로 바꿨더라고요. 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잉 밀집, 과밀집, 아니면 압착, 뭐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콜lap스는 저걸 붕괴로, 군중 붕괴, 이렇게 지금 이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저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찾지는 못했는데, 저 앞에는 콜lap스 앞에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까지 붙어요. 프로그레시브 크라우드 콜lap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저거는 연쇄적으로 군중이 쓰러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번에 있었던 사고죠. 연쇄적으로 사람이 쓰러지는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자, 크라우드 크러쉬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압착 이렇게 번역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평균적인 사람이 타원형 형태죠. 사람의 몸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보는데 위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타원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타원형이죠. 이렇게 타원형인데 요게 60cm, 요게 30cm. 사람 위에서 보면 내 몸이 평균적으로 내 어깨와 어깨 사이가 한 60cm, 그 다음에 내 가슴과 등 사이가 한 30cm라는 거예요. 30 내지 60cm. 그럼 곱하면은 0.18 스퀘어 제곱미터, 0.18, 네, 0.18. 그래서 0.18 제곱미터인 거죠. 한 사람당.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1제곱미터로 봤을 때, 요게 이제 1제곱미터일 때, 요게 1제곱미터일 때, 요 사람들이 요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0.1제곱미터를 0.18로 나누면요, 요게 곱하기 5 하면은, 0.18 곱하기 5 하면 0.9제곱미터죠. 곱하기 5 하면 0.9제곱미터라고. 곱하기 5 하면 0.9제곱미터지. 그러니까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일 때. 다섯 사람일 때 90%예요. 그 다음에 여섯 명이 넘으면 여기다 0.18을 더하는 거니까 1.08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크잖아요. 그지? 여섯 명이 되면 압박을 확실하게 받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눌리는 거지. 확실하게 눌리는 거지. 평균적으로. 여섯 명이면 몸이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을 보시면 이제 여섯 명 이런 소리 나오잖아. 그지? 여섯 명서부터 위험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 자료들을 보면 이 크라우드 크라시 요거를 보면 요거를 읽어 보시면 대체로 저 자료들을 갖다 보면 요 안에 3 내지 4명. 왜 사람은 꼭 요게 0.3 곱하기 0.6이 아닐 수 있으니까 3 내지 4명 정도가 1제곱미터 안에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크라시의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징후는 한 3명 내지 4명일 때 위험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자기가 어떤 군중 속에 들어갔을 때 사방에서 우리가 사방에서 앞뒤 좌우로 사람들이 딱 돼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에서부터가 이제 위험이 시작이 된다 이런. 그게 한 3 내지 4명 정도. 5명이 되면 벌써 이제 위험 상황에 들어선 거고, 6명이 되면은 이제 크라우드 크러쉬.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압착이 된 거지. 우리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많이 봐요? 지하철. 요즘에는 9호선, 급행선. 저 옛날에 겪었을 때는 경인선, 1호선. 지금은 이제 경인선이 뭐 인천에서 서울에 오는 지하철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제 공항철도도 있고 뭐 지하철 7호선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조금 좀 분산이 됐는데 1호선밖에 없었을 때 제가 타고서 서울로 출근을 했었는데 예, 지옥철이죠. 저기 일제군마트 안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상황에 놓였었느냐 하면 차렷 자세로 딱 있었는데 제 가슴에 이런 볼펜이 제 옷걸이 자켓에 이렇게 꽂혀져 있었어요. 이 볼펜 보시면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꽂는 거. 요거 있잖아요. 이 펜이 제 가슴뼈를 눌렀는데 제가 그거가 아파서, 눌려서 아파서 그거를 좀 이렇게 손으로 보호하려고 팔을 빼야 되는데 팔을 못 올렸어요. 눌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였었거든. 그리고 내렸어. 이제 서울에 내려서 신도림에서 내려서 사무실로 갔는데 갈아타고 2호선 타고서 갈아타고 갔는데 그 제가 그때 타고 다닌 게 부평에서 신도림에서 이제 시청역까지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30분 정도 1호선에서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크러쉬입니다. 크러쉬. 크라우드 크러쉬.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예,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받는 힘이 커지고 저게 5명 정도가 되면 사람의 군중이 개개인 입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입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유체, 유체처럼 움직인다. like fluid라는 말이 있는데 유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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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다. 유체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어떤 압력을 팍 가하면 내 몸을 그 압력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휙.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해. 이거를 더 이상 전달돼서 나갈 수가 없는 이 힘이 내가 뒤에서 어떤 압력이 쭉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달되고 그렇게 쭉 전달돼서 가는데 막다른 골 끝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서 밀린 힘이 앞에 벽에서 작용과 반작용해서 자기한테만 온전히 오는 거지.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고 사례들을 보면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건장하고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해? 이 뭐 복싱 자세라든지 그 사람네들은 밀어낼 수가 밀어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요. 나한테 오는 힘을 내가 이 벽 끝에 있으니까 나 살아야지 이러고서 내가 버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크라우드 크러쉬는 넘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서서 죽는 거예요. 서서 혼절하고 서서 죽는 거예요. 쓴 상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서서 혼절했다 그러잖아요. 서서 혼절했다. 서서 의식을 잃었다. 이 상태입니다. 눌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눌려서 호흡을 못하고 더 큰 힘을 갖다 받으면 장기가 파열되고 이런 상태로 죽는 거예요. 이 밀도가 높아지면 6명을 넘어서서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다가 사람이 가방도 들고 있잖아요. 백팩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더 적은 수에서도 눌리는 거지. 특히 키가 작은 사람들 호흡을 못합니다. 남의 가슴에 얼굴이 파묻혀서 그냥 그 상태로 질식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영화 중에 유명한 노팅힐 있잖아요. 노팅힐에서도 매번 축제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크라시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걸 이것도 압사지 일종의 압사인데 그 상태로 죽는 거죠. 저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험하죠. 이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앞에서 하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안 되고 이 상태에 이게 막다른 골목 좁은 데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면 남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밀고 아니면 다 같이 죽거나 낑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이 있다, 물이 흘러져 있다, 얼음이 있다, 뭐 금속판에 물이 엎질러져 있다, 바닥이 금속재였으니 거기 물이 엎질러져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음료수하고 물이 쏟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져. 넘어지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힘이 이렇게 쫙 중앙을 향해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몰쳐 있는 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사람이 넘어져. 뭔 일인지 하여간 앞에선가 넘어지면 여기로 힘이 쏠리면서 차례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위로 점점 포개지면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자세에서 복싱 자세를 취한다, 옆으로 그런다. 이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취해도 가슴을 보호해도 얼굴이 여기 이 위키피디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가슴을 보호해본들
남의 엉덩이가 내 얼굴을 깔고 누르거나 남의 몸이 내 얼굴을 깔아서 내 호흡기 자체를 막아버려서 죽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요번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오로지 비는 수밖에 없어. 누구도 넘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빨리 이 상태가 완화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팔을 올릴 수도 없는데. 저 젊었을 때예요. 갈비뼈 부러진 거.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비뼈 부러진 게 저 아주 젊었을 때 건장할 때라고 20대가 30대 초반일 때인데 그때 가슴 갈비뼈가 부러졌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뭐 이걸 올려라? 이거 올리는 상황이면 사람도 안 죽어. 그리고 내가 올리면은 저런 상태에서 내가 가방을 들거나 올려서 내 가방을 내가 나의 몸을 갖다가 보호했다면 어떻게 돼? 이 체적이 늘어나잖아요. 서로가 그 짓을 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 누군가는 더 빨리 죽는 거지. 그잖아요. 내가 밀도를 더 키웠다는 거니까 이거는 크라우드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크라우드 군중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크라우드 덴서티가 중요하다. 이 소리가 많이 나와요. 크라우드 덴서티, 군중 밀도. 군중 밀도가 중요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군중 밀도가 중요하다. 근데 저거를 지금 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환승하는 데서 이제 저런 위험들이 더 환승역이 많으니까 저도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 환승하는 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이 승객들이 저렇게 과밀집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동선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분석한 연구 논문들이 여러분들 학교 그 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면 그런 연구 논문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한 건 있는데 저 축제 행사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동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요거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를 이게 좀 죄송스러운데 그냥 영어로 돼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제가 미리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군중이 how crowds can kill you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랑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시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y there, and welcome to Brain Stuff. Welcome, welcome. I'm Josh Clark, and you are you, and that is wonderful. Let's talk about crowd crushes. So, have you ever been standing in a crowd before? Say you were waiting for Weird Al to come out from backstage after a show, and then suddenly he does, and all of a sudden it seems like all the people around you multiply exponentially. 화면이 And as far as you can see, 멈추네. you're surrounded by 이게 지금 people, and 나오는 것 all of 같은데 them start to press forward, and you, against your own will, are propelled forward. And you're pushed into the person in front of you, and you propel them forward, and you stop and think, uh-oh. Well, if you thought that, you were thinking very clearly, because you're in a very dangerous situation, something called a high-density crowd. A high-density crowd is one where there's 6 or more people per square meter, and it can get a lot more packed than that, but that's the lowest level threshold. And the reason that's the threshold is because when you have 6 people per square meter, individuals in the crowd start to lose their ability to move on their own accord. Things get more and more packed, and the crowd tends to behave a lot like a fluid. So there's a couple of ways that you can actually die in a high density crowd. The first one's called a crowd crush. Now, when you first start to get to about 6 people per square meter, the individuals lose their ability to move around. The next step is that you lose your ability to move your arms from your sides. And as people pack in further and further, the pressure from all sides keeps your lungs from inflating and deflating, which means you lose your ability to breathe. What's amazing and horrific is that people suffocate in crowds because they're squeezed so tightly by the people pressing against them.
That's a crowd crush. Another way you can die in a crowd is what's called progressive crowd collapse. So say you have a bunch of people crowded together in a high density crowd and one of them falls down. That creates a hole in this crowd, and the people who were formerly leaning against the person who just fell down start to fall over, and so on and so forth, and a domino effect is created. People start to pile up, and the ones on bottom are literally pressed to death by the humans who have piled up on top of them. So why don't people just get up and go? Get out of the crowd? Well, the short answer is they can't. One mark for humanity is that crowd researchers have shown that when individuals are given information, say something like, oh, someone ahead is being crushed to death, they respond positively by, say, backing up and alleviating the pressure on the crowd in front. The problem is humans aren't ants. We don't transmit information through crowds like ants do, and so people end up dying in crowd crushes and progressive crowd collapses because the people in the back are pushing forward. Another common misconception are mass panics and stampedes. So there's this idea that people stampede over one another, and that's how deaths occur in crowd crushes. This is really off point. In fact, if you have enough room to run roughshod over your fellow humans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there's probably enough room for those fellow humans to get out of the way. So stampedes really don't cost any lives whatsoever. That's not the problem with crowd crushes. And the same with mass panics. Very rarely do entire crowds panic and move in a panicked way. In fact, you can suffocate in a crowd crush in a very calm crowd that's just entered a bottleneck in a narrow corridor and trying to get out of an exit. People just quietly die pinned up against their fellow human beings who are leaving the place. So crowd researchers are using computers now to predict high-density crowds and stop them before they turn fatal. They're using video feeds fed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nalyze crowds for things like increases in body heat or people swaying from side to side, which is a telltale sign that they're no longer moving on their own volition. So what do you do if you find yourself in a crowd? Well, get out. That's the best thing you can do. But as you're entering a crowd, crowd researchers suggest that you pay attention, stop talking, and listen ahead for people calling for help or saying move back or any other indication that there's a crowd crush going on. In that case, get back as far as you can. If you find yourself in a crowd and it starts to surge forward, follow the crowd movement, but move to the side as much as possible. Just stay out of crowds. How about that? Have you ever been in a crowd crush or a crowded situation?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아까 미리 좀 설명을 해드려서 영어로 다 이렇게 뭐 밑에 자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 안 들어도 이해는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인상적인 말은 사람은 곤충이랑 다르다 이런 거예요. 곤충들은 저렇게 위험에 처하면 뭐 냄새나 이런 거로 그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음악 소리가 더 악화시켰지만 보니까 음악이 없어도 우리의 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위험하다 하는 거고 저희 사람이 이제 포개져서 압살을 하게 되는데 크라시 상태에서도 혼절을 하거나 죽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이 넘어져서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가는데 메카는 평지에서 사고가 났는데 2015년도에 그때 사람이 포개진 높이가 3m. 우리 지금 건물 앉아 있는 방이 2m 조금 넘거나 이래요. 포개진 그 높이가 그러니까 메카에서 3m라고 나오더라고요. 3m. 경사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커지는 거지. 뒤에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지. 앞에서 사고 난 정보가 뒤로 가지를 않으니까 뒤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이게 압력이 해제될 때까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해소책은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위험에 들어가서 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자유의지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주변에 네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이게 좀 밀도가 좀 높다 싶으면 그 자리에 빨리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라. 유일한 방법이다. 그 상황에서 자기를 빨리 벗어나라. 그리고 이미 그 상태가 안 되면 자기가 이 흐름, 이 군중의 흐름이랑 역행하지를 말고 이 흐름을 타면서 옆으로 빠져서 흐름을 타면서 우리 왜 수영할 때도 그렇습니다. 파도 올 때 그 피해가는 방법 비슷합니다만 이 이 군중의 물결 아까 흘러들어 그랬잖아요. 유체라 그랬잖아요. 그 흐름을 타면서 한 번씩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서 빠져나오라 하는 그 개인 지침은 그렇고요. 이거는 방지하는 방법은 딱 여기서 지금 이거는 또 다른 건데 프리벤션인데요. 크라우드 디자스터의 원인과 크라우드 디자스터의 프리벤션이라는 이 건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플루드 메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쭉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야. 크라우드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크라우드 컨트롤. 이거를 통해서 The avoidance of critical crowd density잖아요. 아까 이 그 임계, 군중 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임계 크라우드 덴서티 아까 몇 명? 3, 4명 제곱미터당 3, 4명이 생기지 않게 그 단계에서 관리를 크라우드 컨트롤을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군중이 빨리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을 촉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스탬피드라는 게 나왔잖아요. 종종 스탬피드가 일어나는데 스탬피드는 이 크라우드 크러쉬랑 구별해야 된다는 소리를 아까 했었어요. 스탬피드는 주로 동물들한테서 일어난다. 동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들소 때 뭐 말 이런 것들이 오르르 달려갈 때 코끼리 이런 거 달려갈 때 거기에 발에 밟혀서 죽는 거죠. 그 경우인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다. 근데 어떻든 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혔을 때 이렇게 이제 크러쉬 아니면 프로그레시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사전에 시스테매틱 플래닝 계획을 세우고 감독하고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끔 해라.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 이번에 뭘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경찰의 역할이에요. 사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과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그지? 현장에서 질서 유지. 근데 질서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컨트롤은 이제 군중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 중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또 군중 심리는 그 위험 유발이 생기면 사람이 군중 심리는 좀 이상해지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강제력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써서 강제력을 써서 그 사람네들을 통제를 해라. 이건 통제지, 통제. 군중 통제죠. 그지? 군중 통제. 통제를 해라. 그런데 여기 inappropriate or poorly managed control. 그러니까 경찰들이
부적절하거나 좀 좀 잘못 컨트롤하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 경찰들이 요번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축구장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쏴서 사고도 냈고, 옛날에 영국에서 축구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간 경찰들이 뭘 문제, 중국에서도 작년 2014년도 말에 중국에서도 상하이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을 매니지먼트하고 군중을 컨트롤을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자격 있는 크라우드 매니저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 500명 이상이 모이는 50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에는 자격 있는 훈련받은 자격 있는 크라우드 매니저가 반드시 배치돼야 되는 게 법으로 규정될 매뉴얼화 규정으로 이걸 강제할,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500명 정도가 모이면. 왜 500명? 500명 별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 사이즈보다 뭐가 중요해? 덴서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 자료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필요하면 제가 우리 수업 자료에다 올려둘 테니까 오늘 끝나신 다음에, 이거 제가 번역은 못 해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또 하나는 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센터, 이게 지금 이제 경찰청 상황실이든지 소방 상황실이든지 아니면 행안부 상황실이든지 구청 상황실이든지 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이 센터를 운영했었어야 되고, 이 거리에 있는 스태프, 현장에서 있는, 이건 이제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지역 경찰, 소방서, 그 의료기관이 서로 간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 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바로 대응은 래피드해야 되고, 이 어서러터티브는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딱 써놨는데, 권위가 있는 거는 권위적인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번에 그 DJ 폴리스라고 일본 사람들 하는 거, 시부야 거리에서 일본 사람들 하는 게 방송에도 됐지만, 그게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현장에서는 군중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현장 높은 위치에서 지휘를, 여기는 위험하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마. 여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이런 거를 지휘를 잘 매니지를 해줘야 돼, 현장에서도.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이제 한국말로만 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 그리고 이머전시 서비스를 부르는 것은 뭐 즉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즉시되질 않았죠. 되질 않았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건데, 무브먼트 패스웨이. 네. 요게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프레셔 포인트. 요번에 어때요? 지금 현장에 저는 사실은 그 불법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된 거지. 불법 증축을 해서 골목이 좁아졌다.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 분명히 맞죠. 그게 사고를 촉발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좀 어떤 느낌이 좀 솔직히 좀 있었느냐 하면,
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아니면 개인에 이렇게 좀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런 거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이제 지나놓고 나서 거기가 마치 그 불법 건축물을 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건 그거대로 다 처벌을 따로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거 강제이행 부담금을 물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철거를 하든지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지. 지금 와서 자기네들이 강제이행 부과금 물리고 그거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네들이 잘못된 건 맞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사람은 불법 건축물을 증거 갖고서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프레셔 포인트라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디렉셔널 체인지 아니면 가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사고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라. 사전에 파악 안 해놓고 지금도 계속 방송에서는 그 사람네들을 지금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네들이 이미 그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철거가 필요했다면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 강제 철거 조항이 없어요. 그거를 강제 철거 조항을 안 만든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비난받아야지. 그 비난받아야 될 사람 비난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고를 민간한테 쓱 이렇게 미루는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도로는 행사가 일어나는 도로는 가능하면은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라이먼트가 심플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다가 좁아지거나 툭 튀어나오거나 계단이 있거나 이런 거 위험하지. 예, 옵셋이 아마 툭 튀어나온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위험한 데가 있으면 거기는 가지를 못하게 하든가 거기에 통제 인력을 갖다 둬서 그쪽으로 이 크리티컬 덴서티를 넘어서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있다고 이 옵셋이 생겼다고 이 옵셋을 만든 것을 사전에 정리를 못 해놓고서 거기 옵셋이 또 악화됐다 그 사람들 좀 처벌해야 된다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거는 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호도하는 느낌이죠. 백업 스탠바이 파워라는 건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리단던시 얘기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뉴델리에 이 사고가 있었을 때에 이 불이 꺼져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또 우리도 봐. 아까 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모임이 있는데 사인 보드를 뭔가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데 말로 못하니까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혼란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백업 스탠바이 파워를 여분으로 하나를 더 돌아 이런 거예요. 전력을 여분으로 더 돌아. 그리고 들 것이 없거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처나 옥시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람을 여기 어디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좀 봐서는 CPR이 없어서 죽는다. 이거는 별로 없어요. 압사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크라우드 크라시, 크라우드 콜랩시브 아니 프로그레시브 콜lap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못 빼내요. 압사한 사람을 압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1분도 안 된다고. 내가 1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제가 물속에서 1분, 2분 숨잡기 쉽지 않거든. 눌린 상태에서는 어때?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혼절해 버리고.
근데 이 사람을 3분 내지 4분 안에 살리려면은 CPR을 해줘야 돼. 심폐소생술을 3분 내지 4분 안에 해줘야 돼. 근데 꺼내 놓고 나면 이미 30분, 40분 지난 상태.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죽은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30분, 40분 지난 상태에 이미 심정지가 왔는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미 죽은 상태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CPR 한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려. CPR 한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려. 왜? 죽은 사람한테 CPR을 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CPR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고, 옆에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놓쳤다. 이 후유증에 시달려서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린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람네들 CPR 했던 사람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리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있다. 집단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전문가들이 했거든. 이번에도 119에서 전문가들 찾아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정부 정책이 뭐로 나와요? 일반인한테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러잖아요. 교육 확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 가족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길 가다가 정말 긴급히 쓸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막 쓰러진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면은 이 압사 상황에서 일반인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또 다른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게 원래 소방방지학과 수업이잖아요. 소방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해서 좀 정책을 수립할 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미담이죠. 우리 높은 정신을 발휘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CPR을 다 확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CPR을 해라? 아무런 지침도 없이? 그거는 또 다른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한데, 거기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방하시는 분들, 긴급 구조 군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건에서는 그렇다는 거거든. 전문가들, 이머전시 팀들이 전부 다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 시신을 놓고서 계속 이미 죽은 사람한테 소용없는 CPR을 하고 앉아 있어서 살릴 사람을 못 살렸다. 이런 자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판단을 못 했다. 근데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해? 심정요새라. 그죠? 사실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지. 이미 심정요새를 누구라도 그냥 덤벼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0분까지 쉬었다가 퀴즈 본 다음에